그래서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이신 안동준 교수님께서 최초의 가야포위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은 그냥 제가 말을 던졌습니다. 눈이 나빠서 이런 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성 교수님 발표 가운데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두품의 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최채원 선생의 한이 뭘까? 호에도 보은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에서도 호자가 외롭다 커지면 올라올 말하면 그 하나입니까? 하나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앞서 지했다시피 자신을 문장가로 세상에 대우했다. 문장가는 너무 부탁과 벌써 주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과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니 좀 글 써라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부탁받은 걸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최채원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고 저는 보고 또 우리 최병규 회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저한테 최고원 전집을 주시고 해서 고맙게 잘 읽어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최채원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저는 문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채원 선생이 본인이 말이 있는데 대개 우리 학자들은 글로 표현된 것만 읽으려고 합니다. 글로 표현된 것만. 그것도 대충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쉽게 풀이를 해주는 그런 거죠. 일단 본인에 대한 한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채원 선생을 둘러싼 그 주변의 어떤 지적 풍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채원 선생이 어느 정도의 문화의 풍토에서 활동을 하고 했던가 이 말입니다. 똑같이 뻔한 말이라도 최채원 선생 주변의 풍토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동네 콜렉에 하는 말하고 당대 최고의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지적해 말씀드리면은 마침 최진 선생이 그 72쪽에 난랑기 서문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님을 노사구라 크고 태상노군을 받드는 노자를 갖다가 주주사 그렇게 도서관 사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처님을 휴권태자라 했어요.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는 그냥 공자님, 노자, 그 다음에 부처님 이야기가 되지만은 글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교, 불교, 도교를 이번의 시선에서는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에 들어봅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현묘지도란 말이죠. 현묘지도는 유불도 상교를 내려다보는 수준이다는 것을 따로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하는 데서 담아 넣었던 거죠. 이게 나는 최채원 선생의 한이라고 봅니다. 그냥 글에 적힌 거 보고 글 잘 쓴다고 보고 이러하지만은 정작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겁니다. 저 역시 그런 한 부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채원 선생을 욕을 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이 어른의 공부량이 만만찮고 지식이 만만찮은 그런 부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 최채원의 가야포인법이라고 했는데 도교에서는 기이한 게 있을까? 이불도 이래 하니까 찾아보니까 도교에서는 그 가야포인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교훈필경에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뭐 야사 비슷하게 적은 유경 오류 영문 장면 상거라하는 글에 있는데 그 뭐 5글자 이거 뭐냐 초라하지만 남아있는 게 이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비판하려고 했는데 우선 가야 보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가야란 말은 가야산을 말하고 가야산에서 만든 보인법이다. 보인법은 신선술입니다. 그래서 이 보인법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물론 도교라고 하니까 뭐 저도 도교는 눈만큼은 했어요. 의외로 보인이라는 말이 중국 문헌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 도교에는 보인이라는 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없어요. 저는 엄청나게 중국 책도 많이 읽어보고 중국 도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중국 도교집들 답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없습니다. 고작 있는 것이 뭐 황제, 잡자, 보인법, 12의라 하는 책 제목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이상 다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뭐 사진 같은 거 보인법 하면은 도인법의 일종이라고. 도인법은 뭐냐 그러면은 오늘 말 기공체조입니다. 뭐 태극거이나 뭐 이런 화타 오금이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 이름이 없을까 용어가 없을까 했을 때 심상찮은 내막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이후에 끊어진 신선술입니다. 이거 어떻게 신라에서 가능했지? 중국 도교학자들이 까무러칠 일입니다. 중국에 없는 것이 왜 한국에 이렇게 있느냐? 우리는 모두 도교를 근데 중국에 다 있는 줄 알아요.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글을 쓸 때 고생을 하지 않았죠. 없어서 사사지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불도 상교의 시선을 뛰어넘어야 보인법이 뭔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도교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옥황상제, 축지법, 신선사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런 폭넓은 생각을 못 합니다. 자기가 보는 그 교과서나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일반 사람들이 폭넓게 보는데 그 도교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용어가 드물어요. 옥황상제 중국 도교의 신들 가운데 왕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왕따로 있어요. 축지법, 중국에 축지법하는 도사 거의 없습니다. 당나라 이후는 축지법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도교 전체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교는 중국 사람들이 규정한 그 틀에서 도교를 보고 있다. 최천 선생은 그런 면에서는 중국 사람이 보고자 하는 도교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마 민족의 자부심이고 정통성인데 되게 많은 사람은 도교라 하면은 중국의 아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도교는 우보라고 알려진 그 신선술이 있습니다. 발걸음 떼는 거. 주로 어디 보면은 저 국립현충원에 간홍길 때 왼발 먼지 내고 오른발 따라 붙이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우보의 기본 동작인데 그 동작이 옛날에는 새가 그런 걸음을 하고 나서 큰 돌을 바위로 움직였답니다. 그 우인금이 그걸 보고 흉내 내가지고 뭐 도수를 얻었다고 이야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이거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우호가 도교의 모든 도술 가운데 그 근본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도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노자 도덕형 주석이나 달고 그 다음에 내단학이니 단학이니 뭐고 이렇게 있다 합니다. 그건 이제 만류죠. 그런 시각으로서는 최천성의 도교 사상을 절대 포착을 못합니다.
가야보행법은 모든 도술이 집약된 정화입니다. 액기서예요. 액기서고 이 가야보행법을 익히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 있죠. 휴거. 집단 휴거. 모든 사람이 신선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도교로 말하면 대성이면 내 혼자 신성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신성이 되는 방법이 이깁니다. 이거 하다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축지법은 절로 익히게 된다 그죠. 축지법은 하다 얻는 우수리 그기고 근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집단 휴거시키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백일 성천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스운 것은 이런 내막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딱 장애물이 있어요.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는 도교를 연구한 사람 누구나 하는 유병왕이라 하는 위대한 구한시대 때 도인이 있습니다. 유병왕이 참동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런 가해공부 익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 둔갑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 둔갑은 학업의 방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걸 보고 기본 둔갑을 갖다 배우질 않아요. 우리는 둔갑술이라고 하는데 유병왕이라는 큰 인물이 도교 학자들은 이 유병왕을 갖다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기본 둔갑 배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본 둔갑이 있으면 연구를 안 합니다. 서서히 피해가 버려요. 기본 둔갑 진짜 도술이고 호풍한화하고 축지법 하는 모든 것이 이는 방정식입니다. 그거 그 기본으로 배워야 돼요. 저도 가야보행법을 갖다 알아보려고 기본 둔갑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둔갑의 최고 고수인 한중수 선생을 만나가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기본 둔갑 어떻게 배울 방법이 없느냐? 끊어졌다 해야 돼요. 끊어졌다고 합니다. 가르친 사람이다. 그래도 제 인맥을 동원해 살펴보니까 진주 인근에 기본 둔갑을 조금 하는 분이 있어요. 진주 의대 교수의 그 동생분인데 찾아갔습니다. 일단은 걸로 봐서 모르겠고 사람 만나야겠다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울고 가서 울고 들어가 울고 나오는 학문이 기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문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머리가 천재고 그 아무리 천재라도 서성이 없으면 또 모른데 두 번째 서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접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내가 만나본 그 기문 둔갑하는 사람은 대무당입니다. 일반 무당들은 거기서는 그 꼬리를 내리고 움직도 못해. 엄청난 무당, 기가 세요. 기가 세다, 접신했다 이런 건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접신하고 기가 내는 사람의 능력을 보면은 초인적입니다. 뭐 무당들은 짝도 탄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문 둔갑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된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교수하면서 기본 둔갑을 언제 배우겠냐 하면서 뭐 공자님 하지 마라 하지만 한계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 가야보행법은 기본적으로 기본 둔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둔갑을 유행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연구가 중국에 없습니다. 거의. 두 번째, 포학자를 지은 갈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도교 연구하는 사람은 갈홍을 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홍이라고 뭐 한의학의 창시자기도 하고 이 갈홍이 또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시해라고 있죠, 그죠? 육신 그대로 있고 이제 혼만 빠져갖고 신선되는 거긴데 시해는 뭐 잡술 수준으로 봤습니다. 제일 학업으로 봤어요. 갈홍이라는 그 있는 인물이 시해 같은 이 밑바닥을 보니까 아무도 그 최천 선생은 시해성인데 시해됐다고 가는데 최천 선생은 존경은 하지만은 뭐 도술의 수준은 조금 만류구나 그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갈롱이 잘못됐어요. 위진시대 때 갈롱이 정보를 접할 무렵은 이미 기본적인 이 해묘지도 비슷한 신선사상이 만류를 흐를 때입니다. 중국식 도교의 관점이었죠. 한나라 때 유적을 보면은 쇠가 최고, 지시관이 황제들이 꿈꾸는 신선의 경지입니다.
그걸 이제 내려오면서 후대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보잘것없는 잡술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천생도 이 잡술을 익힌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규경이라는 분이 남긴 글을 보니까는 자기는 뭐 내만큼 도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옛날 분이지만은 그 이회왕이 그 말하는 저 참동계하고 또 그 칼롱이 또 이렇게 하찮게 보는 시를 갖다가 그 최천생 똑같이 익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되죠? 참동계를 익혔다고 하면은 참동계 그 저술을 남겼다고 하면은 시를 하지 않을 건데, 참동계를 한 분이 시를 하고 또 시를 했다고 하면은 또 참동계 그걸 보지도 않을 건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규경이라는 분이 그 대단한 분이지만은 오늘 사람들처럼 책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고은 선생의 도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도교학자들이 뭐 시세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고 그렇지 뭐 대단한 분이니까 도교도 대단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자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최고의 신선수를 익혔고 또 부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 신선수를 좀 더 쉽게 이렇게 고쳤는데, 제가 쉽게 고친 것도 봐도 어려워요. 최재원 선생이 쉽다고 한 게 내한테 쉬울 리는 없고, 거기 이제 기문둔갑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거기 이제 뭐 그 가야법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83쪽에 그 그림을 침침한 눈을 갖다 부비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뭔지는 모를 겁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유일합니다. 중국 도교에서 이와 유사한 그림은 없어요. 중국 도교에도 뭐 이렇게 발걸음 뛰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보에 비슷한 게 있는 게 있고, 또 책에 한 그 금체유주인이라 그는 이제 법보를 전문적으로 한 책이 있지만은 이런 유행의 그림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유행의 그림은 뭐냐 그러면은 꼭 글자 하나, 칸 하나에 구궁도의 원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구궁도를 갖다 기본적으로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궁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기 쉽다 해도 우리는 무척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잡한 거는 싹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뭐 발걸음만 뗀다 이라는데 보통 그래요. 저는 묘한 인연으로 저는 많은 도인들을 만났습니다. 뭐 옛날에 교수 시절에는 부끄러워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뭐 정규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저만큼 많은 도인들을 만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인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의 말이 많이 참고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통을 하려고 하면은 쉬운 방법이 있다. 불교에서 그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또 해봐요. 둘 해갖고 10번까지 잡념없이 이렇게 하는 걸 수식이라고 하는데, 그 수식을 1000번까지 잡념없이 하면은 도통한다고 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한다고 해요. 1000번 앉아서 잡념없이. 근데 가야보이법은 발걸음을 계산해 보니까 10,000보가 넘어요. 그것도 기문둔갑의 원리에서 정확하게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10,000보를 뗄 동안에 정신 집중에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호흡을 잡념 없이 1000번 하는 것보다도 수치를 따지면 1000하고 많으니까 10배나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제가 못하면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런 괴락적인 것을 소개하고자 하고, 제 발표의 그 주된 요지는 최천 선생은 중국 도교를 수입하거나 중국 도교의 아류 인물은 아니다. 오랫동안 묻혀졌던 중국에서 끊어진
일종의 도맥이 아니고 선맥이라 그러죠. 선맥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동방단학의 비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상은 일반적 유상에서 뭐 존경합니다 수준이 아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구규 현묘지도라 하는 그 말의 당기는 뜻이고, 또 이와 아울러서 뭐 오늘은 뭐 최영선 선생님의 어떤 잔치날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84년도에 4.3 인명을 이렇게 번역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진강국 사비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강구서에서 해소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시수께끼로 알려진 종남산에서 수행한 신라 무명 두타성의 본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최천생이 밝혀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밝혔을까? 이거를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종남산에서 수도할 때 진강국사는 종상난 전체를 갖다가 뒤흔들 만큼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모르쇠를 일관하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귀국했어요. 그걸 최천생이 알아냈다는 이야기는, 최천생이 아까 말한 대로 지적 풍토, 주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가, 또 최천생이 그걸 알아낼 정도로 견문이 보통 사람의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글로서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수해니에 있을 때 저도 율수남 찾아갔습니다. 그 옆에 천연왕의 대명사인 정영이가 수도한 영어산이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학자들은 율선을 찾아가지만 옆에 영어산을 찾아가지 않아요. 영어산은 학위되어서 요동으로 간 요동학이 수도한 자리인데, 중국 돌아가지고. 율수해니인 그 최초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최초는 그 지적인 그 보연 능력도 그렇지만 주변에 듣는 정보들이 최고급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최초를 바라봐야 정확한 그 최초의 일상의 맥이 되어지고, 이분은 어떤 연유인가 모르겠지만은 당나라 말에 중국에서 다녀보니까 그 당시 당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살릴 것은 최영선 교수님께서 인용하겠습니다. 신라인의 동인정신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요. 이거를 세상을 살릴 힘이 그 선에 이 최천성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 그 세계를 살릴 만한 그 무슨 그 사상의 흐름이나 이런 그 줄에 최천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점이지, 단순히 존경만 해가지고는 최천생의 그런 한을 이해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예, 두 손은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동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준 교수님이 최초의 유불도에서 도교 방면이라보다는 오히려 한국 설도 방면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유불도 사상이 이제 녹아있는 최고은전에 대해서 우리 김영호 인제대 교수하고 김은미 박사 부산대 교수님이 발표하실 건데, 한 분만 김은미 교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대표를 맡게 된 김은미입니다. 그 한자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보통 삼국 정립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도 고은 최치원에 이르러서야 한문학이 비로소 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문학의 비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앞에 선생님들께서 여러 발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은 최치원 선생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다 확인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당대 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0세기 초까지 살았던 최치원의 삶에 대한 이제 후대의 평가를 앞에서 이제 보셨다면 그 당시 최치원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보셨다면 저는 이 시간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치원의 모습을 담은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를 맡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고 했던 얘기들을 그냥 반복하기는 좀 또 결례인 것 같고 해가지고 급하게 썼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아직 논문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어쩌면은 아직 스케치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새로 써와서 새로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스스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논증이나 이런 거는 더 필요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장에서는 최치원과 최고운전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당나라에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급제를 해서 그래서 빈공제자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선덕여왕 때인 7세기 중반 정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나라로 가서 뭐 이렇게 유학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해에 200명도 유학을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은 뭐 기록에 57명, 어디는 80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가서 그 외국인을 위한 과거였긴 해도 거기에 급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나라에 있다가 28살, 29살 정도 됐을 때 신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신라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좀 품었던 어떤 뜻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야산 해인사에서 그 종적을 감췄다 이렇게는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는 신선이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신발만 남았으니까 자살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한반도에 있었던 남북국 시대에 진정한 국제인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한 것만큼 높은 어떤 명성을 얻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외로울 고자에 대한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고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음에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관직을 뭐 태인이라든가 함양 뭐 이런 지역의 어떤 군수로 외직을 좀 돌았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한 인간의 삶으로 볼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스스로 이루지 못한 어떤 아쉬움 같은 거 그리고 또 마침 지방을 도니까 그 지방에서 최치원을 기억할 만한 어떤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부산의 해운대가 고은 최치원, 해운 최치원 후를 같이 쓰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여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했다고 하더라. 이래서 해운대로 불린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죠. 사실 이제 1000년도 더 넘은 옛날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설화나 소설로 많이 향유가 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최고운전은 이런 최치원의 호흡, 고은 최치원을 따가지고 소설화해서 그 사람의 삶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이제 오늘 학술대회 제목이 유불도에 대한 거니까 좀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걸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고운전은 뭐 최문헌전, 최충전, 최문창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내용은 전부 비슷해서 최고운전 계통의 소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처음에 한문으로 썼다고 해요. 한문 소설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독자층이 이제 확장되면서 그게 좀 한글로 번역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김집이라고 하는 인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백교든 소설집의 최문헌전이라는 제목의 그 소설이 전하는데 이게 이제 최고운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중국 황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에 그런 감정이 담긴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어떤 학자가 김현용이라는 분이 고상한이라는 그 조선 사람이 효빈잡기라고 하는 기록에
자기가 1579년에 최문창전을 읽었다라고 기록한 걸 찾아내가지고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아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가 아니고 훨씬 당겨져서 16세기에 벌써 이 최고운전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반중국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 당시에 종계 변모라고 하는 일종의 중국에 의한 뭐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관련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표현된 게 아니냐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최고운전이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죠. 그래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있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허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최치원의 삶을 소설 속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가지고 이야기화하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최치원의 삶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장의 기억의 원천이라고 쓴 내용인데요. 아까 또 초반에 발표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따로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중에 최치원조를 요약해놓은 요거는 잠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부식이 고려시대의 인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대표로 이제 이거를 삼국사 하는 거를 편찬을 했는데 하면서 구삼국사라든가 이제 다양한 문헌들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 기록으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고 또 이 사람이 이미 이걸 편찬할 때 여러 그 옛날 문서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꽤 믿을 만한 정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최치원은 왕경, 경주겠죠. 사량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영민했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집안 내력은 알 수 없다. 12살에 유학을 했고 874년 과거, 이거는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죠. 그거에 이제 급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많이 나왔는데 선주지방 율수현이라는 데 현위를 지냈고 그리고 황소의 반란 때 고병의 종사관 일종의 서기 임무를 수행을 했고 28살에 신라에 돌아와서 뜻을 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고 외직으로 나가서 대산군, 부성군, 여기 또 철령군이죠. 여기 함양 같은 곳에 태수를 지냈고 그래서 결국 당도 그때가 말기였고 신라도 말기였기 때문에 어지러운 시절을 만나서 처신하기 어려웠고 또 움직이기만 하면 곧장 허물을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때를 만나지 못한 걸 한탄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논일면서 역사를 쓰거나 자연을 읊었고 가야산 해인사에서 은과도 생을 맞췄다라고 이제 김부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글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면으로 그래서 인물 보고 시간 보고 공간 봐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차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부식의 기록이 벌써 12세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치원은 9세기 중반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상당 부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요. 우선 인물의 차용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뭐 언급이 됐던 문헌인데요. 대순국사 비문에 따르면 요거는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이제 요 문헌을 보면 아버지가 최견일이라고 하는 신라의 육두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고운전에서는 아버지를 최충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운전 첫머리에서 최치원의 아버지는 신라시대 최충이다. 늦게 문창령이 제수되었다. 이렇게 진술되는데 최충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고려 전기 문신이고 또 해동공자라고 친해진 인물이고 문헌공이고 그래서 최문헌전도 최고운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최고운전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최충이 늦게 문창령이 제수됐는데 고민을 하죠. 거기를 갈까 말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부임한 다음에 아내를 잃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부임을 하면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아내의 손목에다 붉은 실을 감아놓죠. 근데 정말 아내가 없어져요. 금돼지에게 잡혀가죠. 그랬는데 아내의 손목에 묶인 그 붉은 실을 찾아가지고 뭐 가니까 바위 틈에 금돼지 세상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돼지의 무릎을 이렇게 자기 무릎을 금돼지 머리에 메어준 아내한테 이제 자기가 왔다는 걸 무슨 향기를 풍겨가지고 신호를 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구하러 온 걸 알고 금돼지한테 물어보죠. 난 여기가 너무 좋은데 금돼지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면 되겠냐, 뭐를 피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 나는 사슴 가죽을 싫어한다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마침 자기한테 사슴 가죽으로 된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 아내가 잘게잘게 씹어가지고 금돼지 목 뒤에 딱 붙여서 그래서 금돼지가 죽게 되고 거기 와 있던 자기는 물론이고 전임 그 수령들의 부인까지 다 이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아버지로 설정된 최충이 있는데
그래서 인물에 차용해서 일단 최충은 고려시대의 최충을 차용했겠구나. 이건 이제 굉장히 쉬운 추정이죠. 그래서 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주 주도 면밀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낳은 아들이 금돼지 아들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괴로워해서 마침내 자기 아들을 내다 버리겠다는 비정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또 그 아들이 보고 싶죠.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못하는 소심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아내가 지혜를 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날 수 있다 얘기하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아들이 거부하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거부할 때는 또 가서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솔직한 면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늦게 만난 아들을 위해서 월용대라고 하는 아들을 위한 어떤 돈대를 쌓아주고 그 다음에 길다란 소막대기를 주는데 그걸로 이제 아들이 글씨 공부를 모래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해주는 역할을 해동공자로 칭송되던 최충을 차용해서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쉬운 추론인데, 그 다음에 최치원이 서울에 들어가서 파경로가 되는 요 장면에서 등장한 나승상, 이거는 제가 막 이건 것 같다 혼자 되게 감탄한 부분인데요. 왜냐면 이제 최치원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만난 이후에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와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도와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최치원이 서울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울을 잘 닦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승상이라는 사람 집 앞에 가가지고 거울을 닦아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에 수은을 입힌 그런 거울이 아니고 쇠로 돼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잘 닦아야지 얼굴이 보이는 거니까 거울을 닦아주는 직업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그 나승상 집 거울을 깨트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내가 가서 종로를 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이름을 거울을 깨트린 노비다, 파경로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최고운전에서는 이 나승상의 본명을 나업, 나천업, 또 글자가 다른 나천업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천업은 나중에 뒤에 나업, 이 나승상은 뒤에 중국에서 이제 최치원이 활약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신라로 이제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딱 봉해가지고 돌로 된 석판을 하나 주는데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신라 니네가 맞춰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시키는데 그걸 최치원이 이제 맞추거든요. 근데 처음에 최치원한테 오기 전까지 조정의 대신들이 고민하고 이걸 누가 하면 좋겠냐 이럴 때 나승상한테 이제 그 임무가 딱 넘겨지는데, 나승상이 굉장히 역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 인물이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나업을 차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업이라는 사람은 생물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은, 나규라는 사람하고 함께 삼라로 불리던 만담풍의 시를 쓴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이 나승상에게 차용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업이라는 사람의 업자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일업자 옆에 그러니까 약간 더 복잡한 한자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또 천업이라는 것도 일천천이라든가 아니면 비천하다 할 때 천자라든가 이렇게 좀 바뀌고는 있는데, 그런데 9세기라고 하는 게 이 삼라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일치한다. 요즘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근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 삼라 중에 나은이라는 사람하고 최치원이 실제로 교류를 했다는 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은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프라이드가 높은 거죠. 자기 재주를 믿고 스스로를 높여서 좀채로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치원을 인정해서 자기가 지은 노래하고 시 5묶음을 줬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유독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 그러면 나은에서 이 최고운전을 쓴 저자는 나은에서 뭔가 나은의 캐릭터를 가진 인물을 나승상이라고 만들면서 삼라 중에 한 명인 나업의 이름을 갖다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논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최고운전에서 나승상과 파경로 최치원의 대화가 이제 글자를 아느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승상이 최치원한테, 파경로한테 너 글자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잘 알지만 아니 11살인데 아직도 모르냐?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설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비웃거든요. 그래서 파경로를 조롱하면서 웃었다는 기록이 소설마다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점에서 나승상이 진심으로 최치원을 가르쳐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최치원도 돌아서면서 내가 문제가 훨씬 높은데 어떻게 자기가 나를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은의 모습을 굉장히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자가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에 만들 때, 지을 때 나은, 삼라,
나오 이렇게 연결해서 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목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이제 결국 최치원이 그 돌함 속에 든 거를 맞추죠. 사실은 중국 황제가 그 앞에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다시 나올 텐데요. 중국 황제가 최치원에게, 주신라에게 돌함을 보내면서 그 안에 계란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넣고 그걸 잘 싸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나서 그걸 신라에 열어보지 못하게 보내면서 이 속에 든 게 뭔지를 알아맞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최치원이 그걸 맞추죠. 근데 그 전에 물론 최치원은 나승상의 딸 나소조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위가 되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그거를 맞춰서 시를 썼는데 이제 시의 내용은 뒤에도 나오지만 속에 이제 알이 들었는데 이게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된 상태였다는 것도 소설에서 맞추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황제가 이제 겁이 나죠. 신라에 이런 뛰어난 인물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걔를 신라의 그 사람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는데 그때 이제 그 최치원이 첨성도라는 섬을 지나고 거기서 이목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알고 보면 이목은 용왕의 둘째 아들로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왕이 이렇게 뛰어난 최치원 선생이 가니까 이 사람을 좀 불러가지고 용궁에 초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목이라는 아들을 거기 남겨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목은 사실은 삼국유사에도 고양 이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자가 좀 다른 이목인데요. 그 뭐냐면은 고양이라는 사람하고 배나무에 얽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유리할 때 리자에 눈목자 쓰는 이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기 마치 최고원전에 나온 것처럼 막 비도 내려주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서 본 것처럼 여기 이목도 이무기를 반영한 이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름을 쓸 때 왜 하필 이목이라고 할 때 이무기를 떠올리면서도 고한자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조나라 명장이 아닐까. 네, 더 논증은 많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물을 좀 차용을 해서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을 차용해서 최고운전에서 우리의 기억을 변개해서 소설화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혼재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라시대의 최치원의 아버지가 고려시대의 최충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막 혼재된 것이 이 소설의 곳곳에 등장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12살 때 최치원이 이제 도당 유학을 하는데요. 유학을 가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소설에서는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전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물리적 시간이 여기서는 일반적이지 않게 나타난다. 물론 현대소설에서는 굉장히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합리적이어져.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기억이 변개되는 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고운전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아들이 버림받는 모티프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돼지한테 엄마가 갔다 왔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가 금방 말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끔찍했겠죠. 그리고 내 핏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다 버리라 그래요. 근데 내다 버리려고 들고 나가는데 아이를 안고 나가는데 아이가 딱 길에 지렁이 죽은 걸 보더니 한일자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딱 봤는데 개구리가 죽어있으니까 한일천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는 더 끔찍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내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 심부름을 하던 그 시빈 그 종은 한일자 개구리를 보면서 한일천 이렇게 말한 것도 좀 무서웠는데 가는데 길에 버려놓으니까 말이나 소가 다 피하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그걸 이렇게 감싸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신화의 그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파경도가 돼가지고 경주로 갔고 그래서 돌함 속에 있는 거가 병아리랑 걸 맞춰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됐다. 근데 그 12살 때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일들이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모래 위에 글자를 써가지고 글을 금방 익힌다든가 그리고 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다시 불렀을 때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보면 그때 아이가 3살로 그려지는데요. 글자만 기계적으로 익힌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인간의 도리까지 생각하는 사유의 영역까지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3살 때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에서는 최치원이 월영대, 아까 아버지가 지어준 그 월영대에서 시를 읽는데 그 소리가 중국 당나라의
당나라라고 안 돼 있고 중국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국 황제의 귀에까지 들리죠. 그래서 황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기서 시 읽는 소리가 나냐. 그래서 중국의 학사들을 파견하니까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 아이가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아이를 만났는데 얘가 걘 줄은 몰랐지만 시를 주고받아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닌 거죠. 근데도 아이가 말해요. 신라인에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학사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6살 때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파경로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말을 먹여라 이래가지고 말을 키우는데 가면 말을 하나 더 끌고 나가서 풀밭에 풀러놓고 얘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나와서 도와준다든가. 그래서 너무 말이 잘 자라니까 그럼 이번에는 정원을 한번 갖고 와봐라. 마찬가지죠. 또 하늘에서 선녀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성공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런 거 전부 11살 때 일인 거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전부 있어서 아까 그 돌함 이야기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챈 최치원을 중국 황제가 부르는 방식으로 소설에서는 변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라에서 육두품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위에 사람들이 부탁하는 글에 대해서 글을 적는다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골품제 때문에 육두품은 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걸로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소설에서는 최치원의 능력을 겁낸 중국 황제가 부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치원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이긴 한데 그 안에서 시간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어디서는 되게 길게 어디서는 짧게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의 대치 부분이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문제인데요. 아까 최충이 아들한테 월영대라는 걸 만들어줬다 그랬는데 월영대가 실제로 있잖아요. 이제 경남대학교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길 건너서 이렇게 얼마 안 가면 월영대라고 쓴 그 석각을 보호하는 비각이 있는데 조그맣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월영대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한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최치원의 한시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고전문학을 하면서 고전문학의 인물들을 학자들끼리만 말하는 것보다는 대중하고도 좀 나누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아까 소개받은 김영호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나라 학자들 또는 뭐 전통시대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소설화해가지고 작품을 쓰는데 최고운전이 저희가 함께한 3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고운 최치원 나루에서다 이제 이런 식의 소설이긴 한데요. 이제 최치원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소설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답사를 하면서 뭐 중국 양저우도 다녀오고 이제 했는데요. 그런 걸 할 때 여기 월영대도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월영대가 경남대학교 앞에 큰 도로가에 있는데 1000년 전에 거기서 바다가 보였을까?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1000년 사이에 지형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퇴적이 되고 해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해도 남해의 면에 있잖아요. 그 월영대에서 시를 읊는 소리가 중국 황제의 귀까지 들렸을까? 그렇게 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설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분산에 자천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요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최고운전은 소설이죠.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담아서 쓴 작품인데요. 이게 아니고 작가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전해오면 우리가 설화라고 하거든요.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데 신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국 신화도 있을 거고 부족의 신화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전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어야 되겠죠. 이래서 촉성루의 무슨 바위에 전해오는 전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림에 뭐 호미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뭔가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민담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자천대에 월영대 최고운전에 나온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거기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간의 대치라고 제가 여기 적긴 했는데 계속 고민 중입니다. 거기 보면 월영대에 전하는 거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나타난 월영대의 기록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놀던 곳인데 다 이렇게
마모돼가지고 떨어져 있다, 방락된 상태다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최고운전 속의 월영대 이야기가 군산 옥구 향교 안에 있는 자천대에 똑같이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천대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최치원이 어릴 적 여기서 시를 읊으니까 그 소리가 당나라까지 들려서 중국 황제가 학살을 보내서 시험하게 했다. 똑같잖아요, 최고운전이랑. 그래서 왜 그 얘기가 여기 있을까? 그럼 문창이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최치원의 시호가 문창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가상의 공간이 아까 최충하고 그러니까 최치원의 엄마 아버지가 부임하게 된 문창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월영대가 있는 마산구의 옛 이름이 문창군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고운전의 공간적 배경으로 문창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군산 옥구하고 가까운 그 서해안 지역에 신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게 신라시대의 문창현 신리, 문창현 신시 이렇게 신치 이렇게 불리던 곳이라는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신시도의 신치단에는 최치원이 단을 쌓고 글을 읽자 그 소리가 중국까지 들렸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똑같은 에피소드가 여기 전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대치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소설이 먼저였을까? 설화가 먼저였을까? 다시 말하면 설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국에 들려. 그걸 소설 작가가 차용해서 썼을까? 아니면 소설에 있던 거를 사람들이 전에 듣고 아니면 읽고 그렇게 이야기를 확대한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에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소설에서 설화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아까 사슴가죽 말씀드렸는데요. 하필 사슴가죽이잖아요. 너무 그런 거 변하지 않는 어떤 작은 요소인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서 아 이건 소설이 그대로 운영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든가 소설을 읽은 사람이 동네 가서 이야기를 했다든가 하면서 설화로 확장된 게 아니냐 전승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월영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야기가 실제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자천대에 전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대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 쪽의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선 선생님께서 영암에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요 최고운전에서는 우리나라 어디를 거쳤다는 얘기는 없는데 중국에 가서 바로 장안으로 가지 않고 절강을 들렸다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절강성 정도에서 운하를 이용해가지고 장안까지 갔을 수는 있는데요. 굳이 절강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최치원이 당나라 간 거 12살 때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중국 가는 동안에 아까 첨성도라는 데 들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첨성도는 너무나 첨성대가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따로 더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목이 그 비를 내려주는 아까 이목이인데 표기가 바뀐 것 같다 말씀드렸던 그 이목이 비를 내려주는 섬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소설에 따라서는 우이도에서 소우자, 소우의 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가운데 중자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위나라 할 때 위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름이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우이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논증이 필요하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다음에 그 섬 주민들한테 비를 내려준 다음에 절강에 들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절강 경유담이 왜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율수 때문으로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최치원이 12살에 당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갈 때 말하죠.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그걸 비장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빈곤과를 치러 가면 신라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그 10년 동안 지원을 하거든요. 뭐 방세도 내주고 책살도 주고 하는데 그 안에 네가 붙어야 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10년이 되기 전에 빈곤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벼슬을 할 것 같지만 벼슬을 하지 못해요. 3년 동안. 그게 이제 중국에서 갖고 있던 전선제도라고 하는 전이 저울질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그런 제도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빈곤과에 급제를 하면 일단 인재풀에 얘네를 넣죠. 이 사람들을 넣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다시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요. 글을 지어 올려라. 왜냐하면 그 시대가 글을 잘 짓는 게 지금 뭐 영어를 잘한다든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어떤 능력의 척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지어 올리게 하고 그걸 공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봐가지고 다시 이제 뭐 요번에는 네가 티오가 났으니까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냈어요. 근데 최치원이 거기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지금 여기에 율수현입니다. 물론 율수가 굉장히 큰 데가 아니고요. 그리고 최치원이 기대에 그렇게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다시 율수현이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내가 그럼 기다렸다가 가야 되냐? 그러기 싫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고위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박학병사과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근데 당나라도 그때 말기였기 때문에 황소의 난도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서 최치원이 시험을 보려고 한 그때의 시험이 취소가 되죠. 그래서 최치원이 플랜 B로 생각한 게 시험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력자 밑으로 막부에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를테면 보병의 캠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종사관으로 선발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비로소 중국의 문명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 애초에 부임했던 율수가 절강성, 지금 그 지도에 보면 절강성의 한 부분으로 율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율수 때문에 절강성 경유담을 넣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속에서 절강은 최치원이 굉장히 도움을 받는 공간이에요. 이제 최치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중국 황제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빈섬에 가둬요. 혼자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간장을 적신 솜을 봤는데 요거를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황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더라. 근데 이 솜을 받은 게 바로 절강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황제가 준비한 테스트에 대한 조언도 여기서 듣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간 최치원이 절강을 경유해서 가게 된 것도 결국 최치원의 실제 삶에서 율수가 있던 절강 그리고 그 절강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시선으로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논증이 많이 필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그럴듯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우위도, 중위도, 위위도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치원이 자기가 직접 비를 내리지는 않지만 이목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이제 첨성도에 갔을 때는 이목이 용왕을 만나게 데리고 용궁을 갔다 오고요. 그리고 더 가다가 뭐 우위도인지 중위도인지 위위도인지 모르는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섬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 우리 섬이 지금 너무 가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가문인지 모르지만 최치원 보기에는 안 됐겠죠. 너무 가뭄이 계속된 상황에서 어려워 보이니까 이목을 시켜가지고 비를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스님이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천승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승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지금 화가 났다. 이 섬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뭐 부모하고 어떻게 하고 형제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음식 찌꺼기를 버린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주느라고 비를 안 내렸는데 여기 왜 지금 비를 내렸냐 이목을 잡아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최치원이 막아서니까 아 네가 최치원이냐? 옥황 상제가 너의 얘기라면 봐주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최치원이 비를 내릴 수 있다. 기후 모티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월영대가 마산 하포구에 있다고 했는데 그 인근에 돼지를 가리키는 도섬이라는 섬에서 이 최치원 이야기를 가지고 기우제를 1938년까지도 했다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우제 기록이 참 공교롭게도 역시 자천대, 아까 군산 옥구에 자천대, 지금 거기가 새만금 사업으로 육지가 됐는데 원래 섬이 있던 신시도에 있는 그쪽인데요. 거기에도 또 기우제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그 내용이 택리제에도 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개원필경을 서유구가 다시 간행했다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 홍석주 집안에 한질 전하던 거를 받아가지고 서유구가 자기가 이제 백지를 다시 편찬을 하죠. 발간하면서 교인 개원필경집
이라는 걸 하면서 그 앞에 서문을 붙이는데요. 그 서문에서 최치원이 옥구에서 출생했다든가 아니면 묘가 홍산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가지고 학자들이 한때는 이게 맞다. 그래서 옥구 출생설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논문에서 반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옥구 출생설이 나중에 나타난 어떤 그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유구의 이런 주장이 이능화의 조선 무속고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무속고에도 서유구의 기록에 대해서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최치원이 탄생한 게 9세기 중반이고 삼국사회가 12세기인데 서유구는 18, 19세기잖아요. 너무 시차가 많으니까 서유구의 기록이 김부식의 기록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또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고군산도라는 거기 섬 중에 뭐 아까 금돼지 굴에 해당하는 금돈 시굴에 대한 그런 설화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좀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라고 하는 아까 이무기는 이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고원전 앞에 이적이라는 인물도 등장하거든요. 별 사람은 아니에요. 문창현 현리고 그 다음에 이 최충이 아내가 금돼지에게 끌려갔을 때 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조언을 한다든가 별 인물은 아닌데 굳이 이적이라는 이름이 딱 남아있어요. 계속 이렇게 판본이 바뀌면서도. 그래서 그 이적이 실을 잡는다는 뜻의 앞에 실사변이 있는 적이 있고 벼화가 있는 적이 있는데 소설 속에서 역할이 크지 않은데 왜 이름을 굳이 남겨놨을까?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래가지고 저는 조선 전기에 생물연대가 불분명한 이적이라는 인물의 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이 좀 보긴 해야 되지만 성종 때 이 사람이 주로 있었던 관료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고상한이라는 사람이 최묘창전을 읽었다는 기록이 1579년인데 성종 재위기가 1494년이니까 한 70년 정도, 7, 80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후대의 인물이 그 정도 인물을 갖다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설을 지은 다음에 또 그게 유통이 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고려하면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스케치에 해당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최고원전 소설이니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고은 최치원 나루에 서다라고 하는 거를 책을 쓰면서 취재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몇 장 안 되지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쉬는 시간에 나가니까 저기 일해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거는 저만 돌아가서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최고은전에 대한 실제로 살았던 고은 최치원의 삶이 최고은전이라고 하는 어떤 허브에서 어떻게 기억이 변개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제 순서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전에 반응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평을 들으면 오늘 학술대회는 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대 명예교수님이신 임종찬 교수님께서 대표의 논문을 읽고란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하신 여러분들 대단한 끈기와 인내심이 충만하신 분들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자리는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유불선학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인 그런 분의 학적을 기리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욕보신 김윤승 박사가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이분한테 큰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함양의 자존심을 키워준다고요. 이 중에 군청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화목복이 없다. 세상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오세요. 군수님도 끝까지 앉아가시고 박수도 보내고 말이야. 금일봉도 남겨주고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 그러다가 어디 의회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강양에서 왔습니다. 함양은 함양 놔두가 의회만 어? 강양. 아이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경쟁하시고 이런 발표가 값지다고 하는 것에 응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거룩한 자리에 끝까지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군수 때문에 끝까지 앉아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귀중한 자리 아닙니까? 자, 이 내 편의 논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평이라고 못하고 감상이라고 할까 읽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 편의 값진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이 각 논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인상 깊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동방유종의 최치원 유학사상 이 네 꼭지의 그 글인데 이 각자가 논문 한 편에 해당하는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유학의 입장에서 최치원 선생님 참 학덕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값진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치원의 불교사상, 이 불교사상도 여기 그 당시에는 고은은 선종에 대한 식견 이게 대단한 학자였다. 당시는 화엄종계통이었는데 화엄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선종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다. 말하자면 불교를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입체적인 시각의 학자다. 이걸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이 방면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최치원의 가야보인법, 아닌데 가야보인법은 도교서입니다. 도교. 근데 사실 부전하고 있는 책이지요. 근데 이 가야보인법이 한국 고유의 기문에 전승해오는 시해법인데 이게 이제 그 최치원이 중국 도교를 수행해가지고 한국에 전파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어른이 한국 고유의 신선사상을 개량 발전시켰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학적인 의미에서 보충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시사점이 큽니다. 이런 지적은. 이게 말하자면 이 도교 사상을 한국화했다. 아니면 이어서 연장 확대했다. 이 말까지 가능하다는 논문이니까 이 점을 좀 더 보완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논문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치원과 최고은전 이 논문은 문학은 사실은 사실성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사람 사는 현재대로의 세상과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최치원과는 시공이 다른 최치원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분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독자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런 소설임을 증명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서 이제 현실과 그 나오는 지명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신화 전설과 연결되어서 그거를 비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의 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셰페는 최치원의 학문적 정신적 세계에서 조명을 한 논문이라고 한다면, 한편은 현실적 인물 최치원과 최고은전에 등장하는 최치원과의 차이를 설명해서 소설의 세계는 이렇게 다른 인물로서 각색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좋은 논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속에 등장하는 값진 가치들에 대해서는 뭐 말을 할 게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표현들을 삼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쉽게 쓴 논문 그런 걸로 아마 주최 측에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논문 속에서 값진 의미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지적을 못하는 것은 제가 이 방면에 깊은 학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둔한 필자의 시력이라고 여겨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앉아가지고 박수 주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총평해 주신 임종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발표와 토론을 하고 종합 토론을 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이러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없어서 토론자를 모시지 못하고 우리 임종찬 교수님을 1당 3, 1당 4로 해가지고 총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최초한 유불도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나오셔가지고 기념사진 같이 한번 찍으세요. 네, 오신 기념으로. 네.